쓰러진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른 얼굴은 자식이었다. 하지만 전화기 화면에 남은 건 부재중 통화 한 줄뿐이었다. 그 짧은 글자가 이렇게 차갑게 가슴을 찌를 줄은 몰랐다. 병실 천장은 하얗고 시간은 유난히 느리게 흘렀다.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웠던 그날, 나는 누군가의 손을 기다리고 있었다. 평생 자식 손을 놓지 않으려고 애썼던 내가 이제는 그 손길 하나를 기다리며 눈만 깜빡이고 있었다. 조금만 참아. 지금은 바빠. 곧 갈게. 그 말들은 모두 사랑처럼 들렸지만 정작 그 곧은 오지 않았다. 사람은 아프면 약보다 먼저 마음이 무너진다고 했다. 나는 그날 처음 알았다. 내가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생각보다 훨씬 뒤쪽에 서 있었다는 것을. 침대 옆에는 아무도 없었고 휴대전화는 조용했다. 그 침묵 속에서 스스로에게 묻게 됐다. 나는 이 사람들에게 정말 어떤 존재였을까? 그리고 그 질문이 내 인생의 기준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이니 편하게 눌러주세요. 새벽 5시, 김정수는 알람이 울리기 전 눈을 떴습니다. 방은 아직 어둡고 창문 틈으로 찬 공기가 들어왔지요. 무릎이 먼저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정수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불을 켜기 전에 손이 먼저 스위치를 찾았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물을 올리고 멸치 한 줌을 넣었습니다. 국이 끓기 시작하면 마음이 조금 안정되곤 했어요. 정수는 작은 그릇을 꺼내 김치와 장아찌를 담았습니다. 혼자 먹는 아침인데도 반찬은 꼭 2~3가지였지요. 언젠가 아들이 들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정순이 사는 곳은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아파트였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느렸고 복도는 늘 어딘가 눅눅했지요. 하지만 정수는 이곳이 싫지 않았습니다. 시장까지 걸어서 10분, 병원도 버스로 2정거장. 무엇보다 이 동네는 정순이 오랫동안 버텨온 삶의 모양과 닮아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익숙했고 조용했어요. 남편이 떠난 건 5해 전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정수는 처음으로 집이 비어 있다는 걸 느꼈지요. 그때부터 정순의 하루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누군가 기대지 않아도 살 수 있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그 다짐은 겉으로는 강해 보였지만 속은 자주 흔들렸습니다. 정순에게는 아들이 하나,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서울에서 회사 다니며 살고 딸 지은은 지방에 있지요. 정수는 이름을 입에 올릴 때마다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자식 이야기라는 게 늘 그렇지요. 기쁘면서도 조심스럽고 때로는 서운한 마음까지 함께 따라옵니다. 민수는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정순이 전화를 걸면 되게 짧게 받았어요. 엄마, 지금 회의 들어가요. 엄마, 나중에 전화할게요. 그 말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요. 정순도 젊을 때는 바빴습니다. 그러니 이해한다고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끊긴 통화음이 귀에 남는 날이면 정수는 휴대전화를 한참 내려다보곤 했습니다. 며느리 서연은 예의는 있었습니다. 명절에 내려오면 인사도 깍듯했고 선물도 챙겼지요. 다만 표정이 늘 바빴습니다. 웃고 있어도 눈이 쉬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그걸 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 아이도 많이 힘들겠지. 그래서 더 말을 아꼈습니다. 부탁도 기대도 되도록 덜어냈지요. 정수는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젊을 때 분식집을 하면서도 손님에게는 웃어도 속 이야기는 잘 꺼내지 않았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로 넘겼지요. 그 말은 남을 안심시키기 위한 말이었지만 사실은 자신을 다잡기 위한 주문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 몸이 자주 이상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핑 도는 날이 있었고 계단을 오르면 가슴이 답답해졌지요. 손에 힘이 풀려 젓가락을 떨어뜨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정수는 얼른 주워들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나이 들면 이런 거지. 정수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병원을 미뤘습니다. 어느 날은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순간적으로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사람들 소리가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졌지요. 정수는 그 자리에서 잠깐 멈춰 섰습니다. 손잡이를 꼭 쥐고 숨을 고르며 괜찮아지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 지은에게도 아들 민수에게도요. 정수는 걱정이 싫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걱정을 받는 순간 자신이 짐이 되는 느낌이 싫었지요. 자식들이 한숨 쉬는 얼굴을 상상하면 말이 목구멍에서 멈췄습니다. 그래서 정수는 선택했습니다. 조용히 버티는 쪽을요. 그게 부모의 품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생각이 길어졌습니다. 부엌 불을 끄고 거실에 앉아 있으면 집안이 유난히 크게 비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지요. 정수는 TV를 켜놓고도 화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장면은 지나가는데 마음은 한 곳에 머물렀습니다. 내가 아프면 누가 올까? 그 질문을 스스로 덮어두려 했지만 요즘은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제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 뻔했습니다. 엄마가 요즘 좀 어지러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올 뻔했지요. 하지만 정수는 웃으며 말을 바꿨습니다. 그냥 밥은 잘 먹고 다니지? 민수는 짧게 웃었고 정순도 따라 웃었습니다. 통화는 금방 끝났습니다. 정수는 전화를 끊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고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났지요. 정수는 잠깐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두근거림이 평소보다 빠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정수는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내일 반찬을 미리 만들었지요. 이 모든 게 정순에게는 정상이었습니다. 정상처럼 살아야 불안이 덜하니까요. 그날 밤 정수는 잠들기 전에 휴대전화를 침대 옆에 두었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봐 가까이 두게 되었지요. 정수는 스스로를 웃으며 타일렀습니다. 별일 없을 거야. 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김정수는 전날 밤부터 휴대전화를 침대 옆에 두고 잤지요. 괜히 불안해서였습니다. 몸이 피곤하면 마음도 약해진다고들 하는데 정수는 그 말을 요즘 자주 떠올렸습니다. 그날은 쌀을 씻으려고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물이 손등을 때릴 때 손끝이 잠깐 저릿했어요. 정수는 한 번 숨을 고르고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시야가 좁아졌습니다. 마치 주변이 어두운 커튼으로 덮이는 것 같았지요. 정수는 몸을 벽 쪽으로 기대려 했습니다. 발이 앞으로 나가야 하는데 무릎 아래가 남의 다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꾹 눌렸고 숨이 얕아졌습니다. 괜찮아. 잠깐만. 정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잠깐이 아니었습니다. 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수는 그 소리에 놀랐지만 놀랄 힘도 곧 사라졌지요. 바닥이 차갑게 등을 받쳤습니다. 천장이 희미하게 흔들렸고 입안이 마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이상하게도 119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정수는 손을 더듬어 휴대전화를 잡았습니다. 화면이 흐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익숙한 이름은 찾을 수 있었지요. 민수. 통화 연결음이 길게 들리는 동안 정수는 숨을 참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정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혀가 굳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지요. 엄마,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하는데. 무슨 일이에요? 민수의 목소리는 다급하기보다 바쁜 쪽에 가까웠습니다. 정수는 한 번 더 숨을 들이켰습니다. 엄마가 좀 어지럽고 가슴이. 그 말이 겨우 나왔습니다. 잠깐의 침묵. 그리고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은 진짜 못 나가요. 회의가. 정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먼저 꺼졌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주저앉는 느낌이었지요. 정수는 얼른 말을 바꿨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그냥 잠깐 그런가 보다. 진짜 괜찮아요? 엄마, 필요하면 119 부르세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그 말과 함께 통화는 끊겼습니다. 정순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조금 미끄러졌습니다. 정수는 며느리에게도 걸어볼까 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멈췄지요. 머릿속에 며느리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바쁜 얼굴, 억지로 웃는 입꼬리. 그런 얼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정수는 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은 2번 만에 받았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정수는 목이 메어 잠깐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애써 담담하게 말했지요. 서연아, 어지럽고 몸이 좀 이상하다. 서연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어지러우세요? 병원은 가보셨어요? 아직. 정수는 대답하며 숨이 가빠졌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어머님, 저도 지금 회사고 애가 학교 갔다가 학원 가야 해서요. 민수 오빠한테 말씀하셨어요? 정수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서러웠지요. 정수는 억지로 웃음 섞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 너도 바쁘지. 괜찮다. 서연은 서둘러 말했습니다. 어머님, 진짜 큰일이면 119 부르세요. 제가 지금 당장 갈 상황이 아니라. 정수는 그래라는 말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이 빛을 받아 반짝였지요. 정수는 바닥에 누운 채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사람의 손이었는데 정수는 전화기 너머로 나중에만 들었습니다. 숨이 더 가빠졌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고 왼쪽 팔이 묵직해졌지요. 정수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참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요. 정수는 힘겹게 119를 눌렀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들리고 상담원의 차분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어르신, 어디가 불편하세요? 정수는 입술을 떨며 답했습니다. 숨이 가쁘고 어지럽고 손이. 주소 말씀해 주세요. 구급대 출동하겠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든든하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의 빠른 움직임. 정수는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이제야 누군가 왔다는 안도 때문이었지요. 구급대원 한 사람이 정순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가 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정수는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주 작은 질문이 고개를 들었지요. 내가 아픈 날 내 가족은 어디에 있었을까? 구급차 안에서 사이렌 소리가 멀고 길게 들렸습니다. 창밖 풍경이 흔들렸고 정순의 눈앞도 흔들렸습니다. 정수는 휴대전화를 다시 쥐었습니다. 잠금 화면에는 아무 알림도 없었지요. 정수는 그 화면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병실 천장은
유난히 하얗게 보였습니다. 김정수는 눈을 떴다가 다시 감았습니다. 형광등 빛이 눈 안쪽을 찌르는 것 같았지요. 입안은 바싹 말라 있었고 혀가 무거웠습니다. 손끝은 차가웠고 팔에는 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B- 하는 기계음이 일정하게 들렸지요. 살아있다는 표시 같기도 하고 낯선 경고 같기도 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물을 한 모금 먹여주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삼켰습니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물이 따끔했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어지러움은 좀 어때요? 정수는 힘겹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좀 놀랐지요. 의사는 오후에 다시 왔습니다. 검사 결과를 설명하며 고혈압성 뇌졸중 전조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지요. 정수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마음이 먼저 얼어붙었습니다. 뇌라는 글자가 붙으면 괜히 겁이 납니다. 후유증, 마비, 말이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당분간은 입원하시고 경과를 봐야 합니다. 약 조절도 필요하고요. 의사의 말은 차분했습니다. 정수는 따라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더 크게 울렸습니다. 그럼 누가 와야 하지? 이 병실에서 혼자 지낼 수는 없을 것 같았지요. 정수는 침대 옆 작은 탁자에 놓인 휴대전화를 바라봤습니다. 119를 부르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까지 정신이 들락날락했는데도 정수는 계속 전화기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보다 누가 먼저 연락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더 컸지요. 첫날 저녁 아들 민수가 왔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자 정순의 시선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민수는 코트를 벗지도 못한 채 서둘러 들어왔지요. 표정은 걱정이라기보다 피로에 가까웠습니다. 정수는 그 얼굴을 보자 마음 한편이 뜨끔했습니다. 내가 또 민수를 힘들게 하는구나. 엄마 괜찮아요? 민수는 침대 옆에 서서 짧게 물었습니다. 정수는 최대한 밝게 대답했지요. 괜찮다. 놀라서 그렇지. 민수는 손목시계를 한번 흘끗 보더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아주 작게 내쉬었습니다. 정수는 그 한숨에 괜히 웃음을 지었습니다. 회사 바쁘지? 정순이 먼저 물었습니다. 요즘 프로젝트 마감이라서요. 엄마, 이번 올해 하면 회사에서도 좀. 민수는 끝말을 흐렸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받았습니다. 그래, 그래. 내가 바쁜 거 내가 알지.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지요. 엄마, 간병인 붙이자. 내가 알아볼게. 정수는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서늘했습니다. 자식이 옆에 있지 못하는 이유를 사람으로 대신 채우는 느낌이었지요. 정수는 속마음을 삼키고 답했습니다. 그럴 필요까진. 민수는 바로 말을 잘랐습니다. 필요해요. 엄마 혼자 있으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돈은 내가 낼게. 정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돈 이야기가 나오면 마음이 묘하게 작아지지요. 정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는 잠깐 병실을 둘러봤습니다. 정순의 슬리퍼 위치, 물통, 비닐봉지, 침대 난간, 그리고 다시 시계를 봤습니다. 엄마, 나 가봐야 해요. 내일 아침에 회의가 있어. 정수는 얼른 웃었습니다. 그래, 가. 내가 괜찮다니까. 민수는 응하고 대답한 뒤 병실 문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뭔가 더 말할 것처럼 입술이 움직였지만 결국 고개만 끄덕이고 나갔지요. 정수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문이 닫히자 병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정수는 손바닥에 남은 온기가 없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제대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기계음이 귀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지요.
옆 침대에서는 누군가가 기침을 했고 복도에서는 간호사의 발소리가 일정하게 이어졌습니다. 정수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새벽 2시. 그 시간에 갑자기 서러움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나는 왜 혼자지? 그 생각이 들자 목이 꽉 막혔습니다. 둘째 날 아침 정수는 며느리 서연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민수 오빠에게 들었어요. 빨리 회복하세요. 정수는 그 문자를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문장 끝에 느낌표 하나가 없었습니다. 정수는 괜히 그게 마음에 걸렸지요. 바쁘니까 그렇겠지. 정수는 스스로를 달래며 답장을 썼습니다. 그래, 괜찮다. 고맙다. 그리고는 답장이 오지 않아도 휴대전화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점심 무렵 간호사가 간병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보호자분이 상주하시기 어려우면 간병인 연결해 드릴까요? 정수는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보호자. 그 단어가 마음에 걸렸지요. 정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간호사는 익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르신. 그럼 오늘은 제가 자주 들여다볼게요.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더 서러웠습니다. 남의 친절이 따뜻할수록 가족의 빈자리가 더 크게 보이니까요. 저녁이 되어도 민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몇 번이나 휴대전화를 들어 화면을 켰다가 껐습니다. 전화를 걸면 될 일인데 정수는 그게 쉽지 않았지요. 전화벨이 울리는 순간 민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바쁜 표정, 짧은 대답, 지금은 안 되라는 말. 정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기다리자. 오늘은 늦었을 수도 있지. 그러나 밤이 깊어도 병실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환했지만 마음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내가 민수에게 그동안 너무 많이 기대고 있었나? 그 생각이 들자 갑자기 자신이 초라해졌습니다. 셋째 날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수는 반가워서 바로 받았지요. 민수야.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엄마, 나 오늘도 못 가. 회식 잡혔어? 중요한 자리라 빠지기 애매해. 민수는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톤은 일정했습니다. 정수는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회식이 나보다 중요하구나. 그 생각이 스치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수는 티내지 않으려 했지요. 그래, 내가 바쁘지. 엄마는 괜찮다. 그러자 민수는 안도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응, 간병인도 내일 알아볼게.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정수는 그 말이 이상하게 공허했습니다. 걱정을 하지 말라는 말이 걱정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더 무겁게 들립니다. 정수는 짧게 그래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수는 한동안 손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이 저릿했고 심장이 빨랐습니다. 정수는 침대 난간을 잡고 몸을 조금 일으켰습니다. 그 순간 옆 침대에서 보호자가 들어와 환자에게 귤을 까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한 조각 드세요. 그래, 고맙다. 그 말소리가 정순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수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남의 다정함을 보기가 힘들었지요. 오후에는 며느리 서연에게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컨디션 어떠세요? 애가 감기라 정신이 없네요. 정수는 그 문장을 읽고 한참 망설였습니다. 나도 힘들다고 쓰고 싶었습니다. 누가 옆에 있으면 좋겠다고 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결국 이렇게만 답했지요. 그래, 너도 고생 많다. 애 잘 챙겨라. 정수는 답장을 보내고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병 때문만은 아니었지요.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참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습관처럼 부모는 부담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몸에 밴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병실 화장실까지 혼자 가보려고 했습니다. 간호사 호출벨을 누르는 것이 괜히 미안했지요. 정수는 발을 조심스럽게 내디뎠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하지만 문 앞에서 다리가 풀렸습니다. 정수는 벽을 짚고 겨우 버텼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고 숨이 찼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지나가다 정순을 발견했습니다. 어르신, 혼자 나오시면 안 돼요. 호출하셨어야죠. 정수는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간호사는 정순의 팔을 잡아 침대로 데려다 주며 말했지요. 보호자분은 안 오셨어요? 정수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 질문이 너무 정확해서 대답이 늦었습니다. 바쁩니다. 다들. 정수는 끝을 흐렸습니다. 간호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아팠지요. 정수는 이불을 끌어올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주 조용히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를 돌보는 사람이 가족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은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부터 정순의 마음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림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 사랑이란 이름으로 참고 사는 일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 정수는 병실 문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오늘도 누군가 들어올까 싶어 귀를 기울였지요. 그러나 들리는 건 기계음과 발소리뿐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는 늘 비슷했습니다. 가볍게 미끄러지듯 열렸다가 다시 조용히 닫히지요. 김정수는 그 소리에 자동처럼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기대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요. 문이 열렸을 때 처음엔 누군지 바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낯익은 그림자였는데 정순의 머릿속에서는 그 얼굴을 병실과 연결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발짝 늦게 숨이 조금 가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정순의 가슴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딸 지은이 서 있었습니다. 외투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가방을 어깨에 맨 모습이었지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정수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지은을 바라만 봤지요. 지은이 먼저 다가와 침대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생각보다 따뜻해서 정수는 그제야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왜 이제 말했어? 지은의 목소리는 낮았고 떨렸습니다. 정수는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괜히 걱정할까봐 너도 바쁠 텐데.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을 내려놓고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정순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지요. 그 시선에는 급함보다 걱정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도 늘 혼자 버텼잖아. 이번에도 그럴 생각이었어? 지은의 말에 정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맞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은은 한숨을 짧게 쉬고는 말했습니다. 회사에 휴가 냈어. 며칠은 여기 있을게. 정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여기 있겠다고 말해주는 게 이렇게 큰 위로일 줄은 몰랐지요. 그날 저녁 지은은 병실을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물통을 새로 채우고 침대 난간을 정리하고 간호사에게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 한편이 조용히 풀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 대신 신경 써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몸이 덜 아픈 것 같았지요. 엄마, 물 조금 마셔. 지은은 컵을 입가에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 모금 삼켰습니다. 그 물이 목을 넘어가는 동안 가슴에 걸려있던 무언가도 함께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병실의 소음이 줄었습니다. 지은은 간이 의자에 앉아 잠깐 눈을 붙이려다 말고 정순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아까 오빠한테 연락했어. 정수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바쁘다고 하더라. 뭐, 그럴 줄 알았어. 그 말에는 원망보다 체념이 더 짙게 묻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오빠도 힘들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래도 엄마는 지금 이러고 있잖아. 그 말이 정순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정수는 처음으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은의 손을 다시 잡았지요.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일찍 일어나 병원 매점을 다녀왔습니다. 정순이 좋아하던 미음과 따뜻한 차를 사왔지요. 정수는 그걸 보며 웃었습니다. 이런 건 괜히 비싸기만 하다. 지은은 따라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먹는 건 안 아까워. 그 말은 과장도 의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처럼 들렸지요. 정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주 연락하지 않았다고, 멀리 산다고, 마음까지 먼 건 아니라는 것을요. 지은은 병실에 머무는 동안 정순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분식집 하던 시절 이야기, 아빠와 싸웠던 날, 자식들 키우며 속으로 삼켰던 말들까지. 정수는 이상하게도 말이 잘 나왔습니다. 지은은 끼어들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지요. 엄마, 앞으로는 혼자 참지 마. 지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그러려고 한다. 그 짧은 대답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수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가족이란 이름보다 지금 이 순간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것을요. 병실 창밖으로 해가 기울었습니다. 지은은 커튼을 살짝 치고 정순의 이불을 고쳐주었습니다. 정수는 그 손길을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퇴원 날짜가 정해졌을 때 김정수는 이상하게도 기쁘기보다 차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예전처럼 반갑지 않았지요. 병실에서 보낸 며칠 사이 몸보다 마음이 더 많이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약을 제때 먹고 무리하지 말고 혼자 있지 말라고도 했지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그 말 하나하나가 새로웠다기보다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퇴원 당일 지은이 짐을 챙겼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였지만 정순에게는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느껴졌지요. 엄마, 집에 가서도 당분간은 내가 같이 있을게. 지은의 말에 정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고개를 저었을 겁니다. 딸의 삶을 방해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그러자. 그 대답에 지은의 표정이 풀렸습니다. 정수는 그걸 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지요. 도움을 받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온 첫날, 정수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익숙한 가구들, 늘 있던 냄비와 수건들, 모두 그대로였지만 정순의 시선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혼자 버텨온 시간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지요. 지은은 정순의 약을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어떻게 하고 싶어? 정순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을 그동안 스스로에게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정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분간은 나를 좀 돌보고 싶다. 그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그럼 됐어. 며칠 뒤 민수가 집에 왔습니다. 퇴원 소식을 듣고서야 시간이 난 모양이었지요. 민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정수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응, 많이 좋아졌다. 민수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다가 말했습니다. 지은이 왔다고 들었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당분간 같이 있기로 했다. 그 말에 민수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그럼 엄마 나중에 우리 집 근처로 이사하는 건? 민수의 말은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정순이 먼저 말을 이었지요. 그 생각은 접었다. 민수는 놀란 얼굴로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왜요? 정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누구 가까이에 있느냐보다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가 더 중요해졌다. 그 말에는 원망도 비난도 없었습니다. 그저 정순이 내린 결론이었지요. 민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정순의 하루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몸 상태부터 살폈고 힘들면 쉬었습니다. 괜찮지 않은 날에는 괜찮은 척하지 않았지요.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좀 쉬고 싶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게 예전만큼 어렵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동네 복지관에 등록했습니다. 글쓰기 수업이 있다는 안내문을 보고 발걸음을 옮겼지요. 첫날 종이를 앞에 두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지 몰랐지만 펜을 쥐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쓰셨어요? 강사가 묻자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 정도면 됐습니다. 그 말은 글에 대한 것이기도 했지만 자신의 삶에 대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밤이 되면 정수는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느라 보낸 시간이 줄어들었고 자신에게 쓰는 시간이 늘어났지요. 그 변화가 낯설면서도 편안했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 물었습니다. 엄마, 후회는 없어? 정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있지. 그래도 이제는 알게 됐으니까. 무엇을 알게 됐냐는 질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이미 알고 있었지요. 정순의 얼굴이 달라졌다는 것을. 정수는 이제 기다리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오기를, 먼저 전화하기를. 대신 스스로 선택합니다. 어디에 마음을 둘지, 누구에게 에너지를 쓸지. 아프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가족의 순위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순위의 가장 앞자리에 이제는 자신을 두어도 된다는 것을요. 정수는 오늘도 약을 챙겨 먹고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였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의 삶은 누군가를 버티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시간이라고.